안녕하세요. 오늘도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있는 어떤 환자분께서 요청하신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실은 많이 무겁고 어둡고 진지한 주제인데요. 학교폭력만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죠. 학교 내에서 이제 폭력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학교폭력을 따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면 이제 가정폭력이 되는 거고, 나중에 군대 가서 일어나면 군대 내 폭력이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겪게 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성은 사실은 우리 이런 사회생활에 만연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한 인생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정신과에는 네 부류의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이 네 부류의 환자분들의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또 빠지는 것 같아서. 제일 흔하게 오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피해자의 학부모.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학교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학부모, 그리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학부모, 그리고 그런 사건 측을 어떤 사건들을 잘 해결하고 잘 무마하려고 하는 학교 측, 이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게 되신 그런 교사분들이 2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지나다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도 어리둥절하고 황당해하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병원에 다시 내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부모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부모는 참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감정이 있는 인간인지라 조금 주관적으로 좀 대할 때도 있다 보니까는 학부모들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걸쳐 있어서 사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나 그런 가해자의 학부모들은 병원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폭력성,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런 폭력성, 그런 공격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학교폭력 피해자 아동들의 또는 청소년들의 어떤 두뇌에 그런 어떤 학교폭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의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 사견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 측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얽힐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유튜브니까 제 사견도 과감없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평정심을 잃고 그리고 조금 흥분을 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평생을 두고 2가지를 참는 훈련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참는 훈련입니다. 어린 시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을 참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교육이죠. 즐거움을 참는 교육입니다. 제가 여기서 훈련과 교육을 이렇게 구별해서 단어를 쓰는 이유는 훈련은 몸으로도 하는 건데요. 교육은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가 곧 필수이고, 그리고 즐거움을 참는 교육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의 작은 즐거움을 참아서 나중에 큰 즐거움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작은 즐거움을 참는 것이 큰 즐거움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 능력도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성을 참는 것은 훈련으로, 즐거움을 참는 것은 교육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애기들, 신생아들, 까난 애들, 뭐 1살짜리, 2살짜리 애들 보면 우리 곰박사보다도 훨씬 더 귀엽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응명리에 올 때 몸이 최소한 한 14, 5살 정도 되는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안 난장판 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격성을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물론 영장류 중에서 뭐 고릴라도 있고 뭐 오랑우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침팬지가 좀 포악하고 평생을 두고 싸움을 하고 모든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한다는데 사실 그 침팬지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공격성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격성이 무리 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 인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사자도 있고 뭐 당연히 원숭이도 있을 거고 늑대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꿀벌이나 개미도 있습니다. 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무리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파, 오직 우두머리만이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두머리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잘 억누르고 잘 참아야지만 그 무리 생활에 동참해서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BBC 다큐멘터리나 또는 우리 KBS의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시면은 거기서도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런 아주 귀여운 새끼 사자들이 어미 사자나 아빠 사자 곁에서 찡얼거리고 놀고 올라타고 놀고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어느 순간 어미 사자나 아빠 사자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떤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럼 새끼 사자들은 다시 엄마 아빠한테 떨어져서 좀 주눅 들고 뭐 찡찡거리긴 하지만 또 언제 그래야하는 듯이 또 놀곤 하죠. 바로 이렇게 어미 사자나 아빠 사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으르렁거릴 때는 새끼 사자가 발톱을 드러내거나 이빨을 드러낼 때입니다. 결국 공격성을 드러낼 때죠. 그때 단호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사자나 늑대나 원숭이나 이런 무리 생활을 하는 이런 동물들이 뭐 언어로 소통하겠습니까? 몸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공격성을 참는 훈련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나 아버지에 있어서 바로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권위적인 인물에 의해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주로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만 봐도 알다시피 이런 여성분들의 어떤 힘과 권위가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집에서도 어머니가 오히려 권위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30, 40 세대들의 그런 가족의 특성을 보면 반반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반씩 부양하는 어떤 그런 문화, 결혼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부모, 엄마, 아빠 모두가 반반씩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공격성을 참는 훈련을 시키고 그런 아이가 이제 5살, 4살 돼서 그런 훈련이 몸에 뱄을 때 함부로 공격성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몸에 뱄을 때 드디어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인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공격성을 참는 훈련은 무리 생활을 하기 위한 입장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에버랜드나 이런 놀이동산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몸으로 뵌 거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즐거움을 참는 교육을 시키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을 참는다라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더 큰 즐거움을 목표로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사자나 늑대가 무리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감을 천천히 보고 있을 때 바로 뛰쳐나가서 바로 한 마리 잡아오고 싶은데 참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알파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뭔가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서 참죠. 또는 원숭이가 그냥 지금 개미 이렇게 주워 먹으면 될 텐데 굳이 거기서 이파리를 꽈요. 이파리를 꽈서 그거를 꽈한 다음에 그걸 쑤셔갖고 한 번에 수십 마리씩 먹어요. 그럼 이파리를 꽈 동안 그냥 성격 급하면 그냥 한 마리씩 주워 먹어도 되는 건데 뭔가 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참아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참는 훈련은 나중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노는 시간에만 놀고 또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가지 못하고 이런 즐거움들을 참아내게 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스킬, 사회성이 습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어떤 폭력성을 가진 아이들, 공격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측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공격성을 억제하는 그런 공격성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학부모님들한테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 훈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내보내고 학교에서는 그런 훈련이 된 아이들을 받아서 즐거움을 참는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입니다. 교사의 책임은 아이들의 공격성을 참아내는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몸에 밴 애들이랑 나중에 그런 부분들의 훈련이 안 돼서 학교에 와서 즐거움을 참는 그런 교육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애들은 이게 몸에 밴 애들과는 차이가 크게 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지금은 나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냥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낯설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게 왠지 꺼려지는 마치 자정 또는 새벽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면 왠지 모르게 건너려면 찔리는 그런 양심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도 하나도 없는데 왠지 건너지 못하는 그렇게 몸에 배는 양심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즐거움을 참는 방식으로 그런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을 참아내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그 스킬을 익히게 된 아이들은 지금 당장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게 공격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불리해서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면 언제든지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겠죠? 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더 굵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힘이 주어질 때까지는 공격성을 참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힘이 주어지게 되면 공격성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게 되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훈련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는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공격성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이 무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지만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요, 술을 마시거나 또는 마약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강함을 표시해도 될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냈다가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모든 커리어나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에 성취했던 부분들을 다 날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먹고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격성을 참는 그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제가 아까 꼭 학교 내 폭력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가정폭력이나 또는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군대 내 폭력이나 또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조직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조직들 말고도 그게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요. 부녀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학부모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폭력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폭언도 폭력행위죠. 사실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든 학교 폭력 피해자든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폭언이 오고 가고 실제로 진짜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 학교 내 폭력으로 봐야 될까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학교 폭력이 다른 종류의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더 중요하게 저희가 다뤄야 할 부분은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아이들의 경험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사회의 어떤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학교 폭력만큼이나 가정 폭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이 그래도 공격성을 참는 것이 몸에 배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공격성을 참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나중에 공격성을 참는 부분으로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켰어. 그럼 뭐합니까?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또는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떤 그런 폭언 그런 부분에 또 시달리게 되면 아이들은 그대로 모델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 거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부모가 그런 어떤 공격성의 모델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을 가진 부모의 자식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공격성을 지니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겠죠.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폭력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사실은 크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폭력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다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왜 이럴까요? 이럴 때 잘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바쁜 경우,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공격성을 드러낼 때 바로바로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못 시켰던 경우, 응징을 못 했던 경우, 그럴 경우에도 역시 아이들은 공격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가정은 멀쩡해요. 근데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애도 애대로 바쁘고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인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적당한 반응을 해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다 그랬겠지만 정말 아이들하고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대화를 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거기에서 결핍된 부분들까지 사실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교사도 남인데 남이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과연 그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저는 정신과다 보니까 이 두뇌가 영향을 받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 폭력이 됐든 가정 폭력이 됐든 그런 폭력에 노출이 된 애들은 일단 무력해집니다. 왜? 아이들은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레기에서 집에서 뭐 좀 폭언이 있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집안 안 되겠네, 때려치고 나가야 되겠네, 딴 집 찾아가야 되겠네, 이럴 수가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이 학교는 안 되겠네, 그냥 딴 학교 가버려야 되겠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학교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폭력을 피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무력감이 계속 학습이 되게 되면, 제가 바로 이전 강의 감정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뤄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이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정에 안 좋은 감정들, 분노라든지 그런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불안이나 긴장, 이러한 것들이 잔뜩 일렁이게 되면 결국은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보는 사회를 처음 보는 건데, 이 학교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 나를 풀서포트하는 가족들과 지내다가 이제 막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는 너무 무서운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남들은 재밌게 논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사람을 피하겠죠. 학교에서 애들들이 버글버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럴수록 너무 괴로울 거예요. 견디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감정이 크게 움직일 테니까. 그렇게 감정이 크게 움직여지게 되면, 제가 이전 강의 우울증과 감정이란 무엇인가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결국 두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두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결정도 잘못 내리고 말이나 행동도 잘못할 수 있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좋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될 나이에 그런 성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주눅드는 게 그냥 학습이 돼버려요. 몸에 배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면 정말 운 좋게 좋은 친구가 나중에는 옆에 와서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려 해도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마음의 거스름 없이 그래, 나랑도 친하게 지내, 이렇게 되지 못해요. 의심하게 됩니다. 쟤는 왜 나한테 접근을 하지? 쟤는 지금 나한테 뭔가 나를 또 뭐 어떻게 잘못하게 나한테 괴롭히려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의심을 갖고 보게 돼요. 그게요, 제가 아무래도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도 보고, 중학교에서도 보고, 고등학교에서도 보고, 대학교에서도 보고,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무서운 게요, 초등학교 때 받았던 학교 폭력이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한 트라우마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제는 그냥 제대로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제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아이들은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경계심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 살아서 뭐해? 너 같은 건 죽어도 돼. 너 같은 건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아이들의 그런 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 안에 또 그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를 만들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애들들이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애구나. 왜 다른 애들은 안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사회생활에 어울리지 않고,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난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든데? 그럼 그런 애들이 100%
힘들 때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이런 나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영혼을 파괴당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볼 때는 저도 가슴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끊임없이 도와드리려고 해요. 다행한 것은 저한테 찾아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약물의 도움, 물론 상담도 하지만 약물의 도움, 과학적인 도움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로 느낄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고 지내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점점 그래도 벗어나는 형식, 그런 과정을 좀 보게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가야 됩니다. 중학교 3년, 중학교 때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또 초등학교 때도 저학년 때보다는 고학년 때 많이 일어나고, 사실 몇 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몇 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아이들은 십수년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간혹 찾아오셔서 저한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벌써 아이들이 걸음마를 해서 무릎팍이 깨지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면 부모님 마음에는 아이고 내가 대신 내 무릎팍이 깨져야 되는데 애는 아파서 어떡하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 무릎팍 깨진 아이가 결국은 아파하고, 결국은 그 무릎팍 깨진 게 딱지 내고 아물 때까지는 그 아이가 아픈 거거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위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부모도 역시 아이가 느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무력감에 전염이 되고 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일단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크고 있다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괜찮게 커갈 거라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걱정, 염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걱정해주고 겉으로는 염려해주고 겉으로는 챙겨주는 거지만 사실 그 백그라운드에는 불신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아이들이 다 알아요. 겉으로는, 말로는 아무리 많이 포장을 해도 아이들은 그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거라는 걸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믿어주는, 아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낼 거야 라는 걸 믿어주는 부모님의 마음 수련도 필요하고요. 또한 부모님이 너무 많이 부모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들고, 또 자기 인생에서도 또 힘들고, 마음이 넉넉한 부모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이들이랑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봐도 아이들한테 그 자신의 넉넉한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 얘기 드릴 때 가족들은 배터리를 공유하는 역할을 공유하는 듯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면 아이들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넉넉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때는 부모님들도 아이들만 괜찮아지면 나도 좋아질 텐데 이런 상투적인 말 하지 마시고 부모님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송아지는요 굳이 밧줄 매서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엄마 손만 또는 아빠 손만 밧줄 묶어서 끌고 가면 송아지는 도망가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알아서 쫓아옵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인생,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물론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그런 감정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폭력에
길들여진, 쉽게 말하면 폭력을, 내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군대에 가서도 또 사회에 가서도 그런 폭력이 있을 때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하고 파이팅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부싸움이 있었고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폭언이 있었고, 그런 폭언과 부부싸움을 할 때 자기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감수해야만 했던 아이들도 역시 폭력에 길들여지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폭력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래 내가 뭐 이런 존재지, 뭐 내가 이런 걸 당해도 당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될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발견을 하고 좀 더 학부모를 깨우치고 또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